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조선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외교 정책, 뭐 4대 교린 이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봤던 것 같고, 어, 이번에는 다시 조금 정치사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랑 해서 관련해서 조금 볼게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조선하면 선비들, 사대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데 그런 이미지랑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림이 아닐까. 말 그대로 선비 사자죠. 그래서 사림의 등장. 우리 요즘 뭐 선비 이런 말 쓰는데 그런 이미지에 아주 가까운 게 바로 이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 사림의 반대파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훈구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요때 이제 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훈장할 때 그 훈이에요. 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5세기의 정치 운영을 주도했던 애들이고 그래서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재산 축제하고 여러 가지 비리와 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던 애들이 훈구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들은 우리 조선에서 여러 공을 세울 때는 많이 있었어요. 일단 공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처음 뭐 개국 공신들이 있겠죠. 조선을 처음 세울 때 공신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태종이 1, 2차 왕자의 난을 겪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공신들이 있고 요때 말하는 주요 이제 훈구의 주요 공신 세력들은 사실 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 때 왕위를 찬탈할 때 같이 가담했던 그 사람들을 그 공신들이 주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15세기 정치 운영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좀 특권들을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하면서 그리고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애들이 바로 살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종 때 왕권이 좀 안정되면서 이제 훈구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하기 시작했고 사실 이들은 뿌리를 찾아가자면 우리 온건파 사대부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온건파 사대부들은 어, 고려의 충절을 좀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급진파랑 좀 다르게 처음에 조선의 정치에 이제 같이 가담하지 않고 개국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학문 연구하면서 좀 교육을 하면서 자신들의 제자를 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주로 이제 처음 등용됐을 때 3사 아무래도 주요 관직은 다 훈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3사의 이런 이제 언관 활동들을 좀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훈구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비판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고 3사는 기억날 겁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주로 이제 언론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찬성했던 신진사대부들 중에서 이 건국의 역사혁명에 찬성한 혁명파 같은 이제 급진파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훈구파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파는 온건파, 온건파는 이제 낙향 지방에 내려가서 학문 연구하고 후진을 열심히 키웠다가 지방에서 결국은 중앙으로 다시 진출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이 살인파가 워낙 이제 훈구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훈구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살인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정치적으로 좀 반발하는 사건이 좀 벌어지는데 그걸 이제 사화라고 합니다. 그 사화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는 말 그대로 살인의 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구에 대한 공격으로 사람들이 화를 입은 사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연산군을 폭군이다라고 얘기할 때 좀 관련돼서 볼 수 있는 게 연산군 때 사화가 두 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연산군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좀 화를 입은 사건이 많아서 폭군이라 불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화는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4개를 배우지만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볼 거는 사화는 우리 4개만 딱 기억을 하고 어느 왕 때 어느 원인이었는지 요 정도만 우리가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무오사 같은 경우는 김종직의 조이제문이라고 하는 사초에 들어가는 이제 글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랑 관련이 없는 중국의 이제 얘기랑 왕위를 좀 찬탈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훈구가 공격을 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조의 찬탈을 그러니까 연산군한테는 한 증조부쯤 뻘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찬탈에 대해서 막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연산군이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좀 대대적으로 숙청을 해요. 그래서 처음 사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게 무오사화입니다. 그 다음 갑자년에 또 갑자사화가 있었는데 이때는 원인은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이라고 이게 좀 얘기가 긴데 성종 그러니까 연산군의 아빠인 성종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패비 윤씨. 이제 요 사람이 처음엔 좀 사랑을 받았는데 점차점차 좀 사랑을 못 받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질투도 많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갈등이 좀 있기도 했는데 하루는 이제 패비윤 씨가 생일이었어요. 마침 생일이어서 오늘만은 제발 자기 좀 찾아달라고 밤에 찾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성종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성종이 무시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여자한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빡쳐가지고 이 배비윤 씨가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길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부부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과정에서 뭐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성종의 이제 얼굴에 상처가 나는 이렇게 팍 손톱 같은데 끓였겠죠. 그래서 상처가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 뭐 싸우다 보면 상처 날 수도 있지 끓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조선의 왕, 이 용안이라고 하죠. 이 용안에 상처가 난다는 건 그 당시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것도 아녀자가 이렇게 얼굴을 긁었다라고 한 투기에서 긁었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윤 씨가 쫓겨나가요. 그래서 패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패서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비에서 쫓겨나서 그냥 일반 평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가로 이제 내쫓겨 나가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쳤으면 사실 괜찮았을 것 같은데 굳이 사약까지 내려가지고 결국은 사약을 먹고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요게 연산군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패비 윤씨가 바로 연산군의 생모였어요. 네, 워낙 이제 연산군이 어릴 때였기 때문에 연산군이 자신의 엄마가 그렇게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냥 모르고 자란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연산군이 크고 나서 이제 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때 가담됐던 사람들이 다 잡아 죽여요. 근데 그게 이제 대체로 살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사화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훈구도 꽤나 많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연산군은 뭐 훈구 살인 가리지 않고 많이 죽였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연산군이 폭군으로 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중종이 반정을 통해서 다시 중종이 권력을 잡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걸 밀어도 또 훈구가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중종이 다시 한번
사림을 등용을 해서 좀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용됐던 인물이 바로 조광조라는 사람인데 참 이런 조광조 조광조가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앞뒤가 똑같기도 하고 뭔가 광이 들어가서 그런가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광조의 개혁 정책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급진적이었고 좀 훈구의 반발을 많이 불러왔던 것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혈량과라고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관리를 추천해서 청거제라고 하거든요. 추천해서 이제 등용을 하는 지방에 뭐 뛰어난 살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등용을 하자 이런 거였는데 요거는 그래서 살인들이 등용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소격서 폐지 이런 거였는데 소격서는 뭐 쉽게 생각하면 도교 행사하는 기구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크게 뭐 훈구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되게 성리학적인 이런 것들 유학이나 이런 것만 좀 강조하는 이런 성격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위훈 삭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훈, 공훈이죠. 그러니까 가짜 공적을 삭제하자. 그러니까 가짜로 공신 책봉된 애들이 있습니다. 얘들을 찾아서 없애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훈구 뭐 떳떳한 훈구야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공적을 다 따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훈구가 다시 한번 기분이 나쁜 거죠, 엄청. 그래서 이 사실 조광조가 이 위훈 삭제를 하는 의도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게 훈구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훈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고 결국은 사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기묘사화입니다. 근데 정말 이때 중종도 약간 좀 갈대 같은 성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광조를 자신이 이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되게 밀어줬다가 조광조 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중종도 결국은 사와 조광조를 없애는데 같이 동조를 한 것이니까 좀 갈대 같은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주초위왕이라고 이 희한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썰이 있는데 요건 어디까지나 썰입니다. 그러니까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왕궁에 있는 한 나무에 나뭇잎에 이렇게 주초위왕이란 글자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데 주초위왕 되는 게 주초를 합치면 조가 돼요. 조 한자가.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걸 엮어가지고 그런 썰을 만들어서 이제 중종이랑 조광조를 이간질해서 결국은 조광조를 제거하는데 좀 써먹었죠 정치적으로. 근데 요거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훈구가 일부러 나뭇잎에다가 이제 꿀로 이제 글을 써가지고 그걸 뭐 벌레가 갉아먹게 해서 글자가 나타나도록 했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실제로 실험해 보면은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벌레가 그걸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이제 기묘한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종 때 이제 사화가 마지막 을사사화인데요. 네, 요거는 사실 사화라는 성격보다는 외척간의 권력 다툼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명종 전에 예성면중 임명선이잖아요. 임명선. 그러니까 인종이란 사람이 잠시 있는데 이 인종이랑 명종은 둘이 이제 이복 형제라고 볼 수 있고 이 외가 쪽이 좀 달라요. 그래서
둘 다 윤씨긴 한데 그래서 소윤, 대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인종을 밀고 한쪽은 명종을 밀고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인종이 결국은 이제 더 형이었고 그래서 진짜 왕이 먼저 돼요. 그래서 뭐 그러면 사실은 명종은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그 반대 명종의 반대파들이 이제 명종을 밀었던 애들을 대대적으로 좀 복수를 한 것이죠. 복수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되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한 거죠. 근데 인종이 하필이면 조선 역사상 가장 왕위를 짧게 한 사람입니다. 9개월 만에 바로 뭐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명종이 갑자기 왕위를 잇게 됐고 그래서 이 명종파들이 명종을 밀었던 애들이 대대적으로 복수를 한 겁니다. 요게 이제 을사사화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요때 가담됐던 이제 여러 살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사화라고 보는데 사실은 왕실 간의 왕실 외척 간의 뭐 권력 다툼, 왕위 다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명종 때가 유독 좀 나라가 되게 어지러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텐데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활약하고 했던 때가 이 명종 때예요. 그래서 그만큼 나라가 좀 어지러웠기 때문에 이런 산적대 같은 사람들이 좀 활동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의 사화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사림은 다시 지방으로 쫓겨 내려가게 됐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다시 한번 사림은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 중요한 세력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이고 하나가 향약이라고 보면 돼요. 요건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열심히 세력을 키우다가 결국 선조 때 되어서 사림이 중앙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럼 갑자기 훈구는 어디 갔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도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갑자기 훈구가 사라지고 사림이 중앙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게 좀 알아보니까 결국은 그냥 훈구 세력은 자연 도태됐대요. 그러니까 사림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많이 급제를 하고 결국은 중앙을 자기들이 독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림이 다 정치를 주도하는 상, 훈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게 훈구가 사라지고 나서 사림이 이제 독점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외부에서 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좀 나눠지는 이런 걸 이제 붕당이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붕당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정당 같은 개념이기도 하면서 약간 학문적으로 이제 학파의 개념도 갖고 있는 좀 이런 좀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이제 붕당이 형성된 것은 그 원인이 되는 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이 관직 자체의 풍계는 높지 않은데 얘가 갖고 있는 권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이조전랑의 임명을 누가 할 것이냐, 이조전랑을 누가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다가 결국은 파가 나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조전랑이 뭐냐? 이제 정오품, 그러니까 이조의 전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조는 약간 인사랑 관련된 곳이거든요. 근데 이 정오품의 정랑하고 정육품의 좌랑이에요. 그러니까 오품하고 육품이니까 그렇게 높은 품계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권력이 너무 막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언론 3사의 관리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통청권, 그러니까 관리 임명의 동의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후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자대권이라고 하는데 후임자 뭐 추천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이조전랑을 한 명이 딱 잡게 되면
요 사람 중심으로 관련된 뭐 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세력을 계속해서 이제 추천을 하면 되니까 이걸 계속 지고 이제 쭉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조전랑이 되어서 이 관리 임명에도 막 관여를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감직이었다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조전랑을 거치게 되면 주로 이제 정승까지 오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관례 중에 하나가 되는 관직, 핵심 관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조전랑을 거치게 되면 나중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정승까지 오를 수 있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이제 핵심 관직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걸 누가 가질 거냐 가지고 결국은 파가 나뉘게 된 거고, 처음 나뉘게 된 건 동인과 서인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요게 기준이 뭐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 동인하고 서인이라고 한 명칭이 생긴 것은 이 왕 자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살던 사람을 동인, 서쪽에 살던 사람은 서인,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대체로 이제 동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황, 그리고 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황이 되게 막강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동인이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그래서 요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황의 나이는 좀 훨씬 어리지만 학문적으로 좀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이거든요. 그래서 이이가 스스로 그럼 내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인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이의 학파 그리고 성혼이라는 사람의 학문 계승한 사람들은 서인이 되는, 이렇게 이제 처음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뭐 요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요 정도로만 좀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래서 붕당이 처음에는 서로 이제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전국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뭐 견제와 균형 이런 점에서 보면 아주 건전하게 아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정치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정치 주도권을 위한 경쟁이나 대립이 심화되면서 나중에 뭐 예속 논쟁이라든지 뭐 황국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결국은 일당 전제화되는 일당 독재화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붕당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좀 학문적으로 막 대립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 죽이네 마네 하게까지 아주 격렬하게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전기에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후기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요까지입니다. 전기 때는 동인과 서인 요까지 나눠진 것만 볼 거고, 이게 후기에 가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고요. 서인은 노론, 소론. 네, 사실 요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북인은 또 대북, 소북 나뉘고 또 이 노론은 뭐 시파, 벽파 이렇게 막 나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나누지 말고 그냥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원과 향약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서원은 쉽게 생각하면 서당이랑 사원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것은 아무래도 좀 사당의 개념이 컸어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들, 그러니까 뭐 공자나 맹자, 뭐 순자, 뭐 고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시는 사당, 이 이제 주가 되고, 근데 여기에 중심으로 여러 제자들을 막 기르다 보니까 이제 교육까지 같이 했던, 그러니까 교육과 제사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경북 영주에 가면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있는데, 이게 처음엔 백운동 서원이었어요. 중종 때 이제 풍기 군주였던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건립을 했는데, 이걸 처음 만든 것은 바로 이제 고려에 처음 성리학을 소개했던
바로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사당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고, 네, 여기를 중심으로 여러 이제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서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의 건의로 이제 사액을 받게 되는데, 사액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자신의 이제 이름으로 이제 현판이라고 하는 걸 줘요. 그러니까 이 서원에 이제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수서원으로 사액이 되는 거고, 근데 요때 현판만 주는 게 아니고 땅도 같이 줘요. 땅 뭐 그리고 뭐 노비 뭐 책까지 이런 것까지 막 다 주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서원을 많이 짓게 되는 그런 좀 게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서원은 처음에 그래도 유학자를 이제 모시는 사당의 개념, 그리고 성리학을 연구하고 양반자들을 교육하는 이런 교육의 기능도 가지면서 향촌 사회의 성리학적인 질서를 보급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학문과 문화 발달이나 뭐 그리고 결국은 여기 출신들 자기들 누구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학파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림의 정치적인 기반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세력 기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향약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향촌 자치 규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 쭉 관례대로 지켜줬던 생활 풍속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서로 도와줘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교 윤리 이런 걸 이제 합쳐서 이제 만든 거라고 보면 되고, 중국에 처음 향약을 소개를 했어요. 중국이 먼저 향약이 있었거든요. 그걸 소개한 사람이 또 나왔네요. 조광조입니다. 근데 중국이다 보니까 우리랑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향약을 보급하도록 해요. 그게 또 이왕과 이가 아주 열심히 보급을 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4대 덕목, 공통적인 이제 덕목을 하나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덕업상건, 좋은 일은 서로 권해라 이런 거고요. 과실상규, 나쁜 건 서로 규제해라 뭐 이런 겁니다. 서로 이제 좀 못하게 막아줘라 이런 거고, 예속상교, 예로서 서로 예를 잘 지켜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환난상율,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뭐 향약 그리고 둘의 뭐 품앗이 이렇게 좀 이어지는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요걸 만들고 이 질서를 만들고 이 규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사림이었기 때문에 향촌 사회 내에서 사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됐고, 그리고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확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방에서 결국은 여론이나 이런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사림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방에서 사림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세력 기반 중에 하나가 또 이 향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원과 향약은 같이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유교 윤리가 많이 보급되기도 하는데, 소학은 이제 지금을 치면 초등 교과서, 유교 교과서라고 보면 되고요. 주자가리는 이 성리학을 처음 이제 만든 사람이 주자예요. 주희라고 한 사람인데, 그래서 주자가 말하는 가정에서 지켜야 될 예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자가 아래 이런 거에 따라 뭐 간혼상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죠. 집안에서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상을 한다거나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법을 이제 적어놓은 책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조선 초기에 전기 때 아주 대표적인 이제 백성들을 위한 이제 윤리서라고 볼 수 있는 건 상강행실도라고 하는 겁니다. 책인데 도돼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림이에요. 그림도자거든요. 그래서 상강
유교에서 말하는 상강 오륜 중에 그 상강입니다. 상강 중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근데 글을 모르다 보니까 요걸 이제 약간 사파처럼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상강행실도라고 하는 거고, 역시나 요거는 백성을 위한 건데 당연히 세종이 했겠죠. 그래서 세종 때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선 전기 때 좀 전기 때는 좀 괜찮은데 약간 중기로 지나가게 되면서 좀 많이 강조가 됐던 게, 충신이나 효자나 이런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뭐 표창하고 많이 기고 이런 거야 당연할 수 있는데, 연려는 정절을 지킨 뭐 과부들을 표창을 해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건 좀 사실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과부가 재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혼을 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면서 쭉 살아가는 게 사실은 조선에선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표창을 해서 제가 재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부들의 삶은 너무나도 사실 힘들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 이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 남자거든요. 근데 이 여성의 힘으로, 그러니까 과부의 또 몸으로 애도 양육을 해야 되는데 혼자 살아간다는 건 사실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는 걸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훈민정음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